불렀었구나. 숙제 영상에서 딱히 없는 것 같고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 진도 나갔던 거 어떻게 좀 이해는 잘 됐나요? 명제 파트? 괜찮았어요? 지난번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란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명제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not 기호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는 뭐 명제랑 똑같이 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건의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그 조건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랑 같다, 그 얘기도 했었죠. 그 얘기 했었고, 그리고 또는이랑 그리고가 있을 때 또는이랑 그리고는 서로 그 부정관계다. 그래서 또는을 부정을 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그 얘기 했었고, 또 이제 조건 두 개 연결해서 그 명제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P면 Q이다, 이렇게 명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포함관계 다음, 그 다음에 모든이랑 어떤 같은 게 들어있을 때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다. 그래서 모든 뭐뭐가 뭐뭐다 라는 거는 어떤 뭐뭐는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 그 얘기 했었고, 참거짓 기타 등등과 그 다음에 우리 역과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역은 화살표를 거꾸로 가는 거, 대우는 그 부정 한 다음에 화살표를 거꾸로 보내시면 대우가 되고요. 3단노법 이야기했었죠. P면 Q이다, Q면 R이다 하면 P면 R이다 하는 화살표 연결하는 3단노법 이야기했었고요. 그러면 앞에 있던 그 명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증명법으로 가서 안녕. 이래 안 나나. 근데 그 영상을 좀 보고 왔어? 네. 좀 봤어? 이쪽이 좀 봤지? 뒤에 그 진도 조금 더 나가는 부분 봤어? 보고 왔지? 아, 오케이. 봤어요. 잘했습니다. 그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있었어? 들을만 했었어? 다행이네. 좋아요. 그래서 대우를 증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었고 비율법이 있었는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같은 경우는 원래 명제가 좀 부정이 많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원래 명제가 읽어봤을 때 제대로 정확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대우를 사용을 해서 좀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좀 쉬운 식으로 바꿔서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쓰고요. 비율법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비율법은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으면 아니다라고 해보자로 가서 아니다라고 했더니 말이 안 되네를 찾은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아니라고 했더니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맞나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비율이라고 했어. 그 얘기까지 했던 게 지난번에 진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진도였고요. 우리가 1월 이렇게 있을 때는 하루밖에 간격이 안 되니까 숙제는 1월은 합쳐서 그 수요일까지 해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수요일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숙제 같은 게 딱히 없었으니까 질문도 딱히 없을 테니, 혹시 질문이 있니? 그치? 질문도 딱히 없을 테니 오늘은 그냥 진도를 또 나가봅시다. 간다. 자, 오늘 할 거는 97페이지야. 97페이지에 시작은 뭐냐면 여기 있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봐봐. 자, 우리가 명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보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해봐. 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각각의 조건들을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명칭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녀석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P이면 Q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앞에 거는 가정, 뒤에 거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게 보시면 P이면 Q이다잖아. 그러니까 P이면 얘가 가정이고 Q이다 얘가 이제 결론인 건데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이 녀석 P이면 이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명칭을 뭐라 그러냐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예로 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거 했을 때 예로 많이 드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면 동물이다. 자, 사람이면 동물이다라는 명제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해보시면 이 사람이라는 조건은 동물이라는 조건, 동물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지. 봐봐. 내가 사람이기만 하면 동물이지.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 없죠. 동물이기 위한 다른 조건이 필요 없지. 내가 일단 사람이다 라는 조건만 있으면 일단 동물이다 라는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하잖아. 아니? 그래서 P면 Q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앞에 있는 이 가정 부분은 이 뒤쪽에 결론 부분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오케이? 사람이기만 하면 동물이다는 자동으로 만족하니까 사람이다라는 조건은 동물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동물이다라는 조건은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오는 상황이야. 동물이다라는 조건은 사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봐봐. 우리가 그러면 동물이기만 하면 사람인가? 그건 아니죠. 동물 중에서도 사람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 그래서 동물이기만 하면 사람인 건 아니란 말이야. 맞지? 근데 이게 그러면 동물이라는 조건이 사람이기 위해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조건이냐면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동물이라는 조건이 사람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긴 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뿐이야. 동물이면서 뭐가 더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조건은 사람이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의 명칭은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하는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의 이 명칭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논리적인 관계에 따라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명칭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게 필요고 어떤 게 충분인가 이런 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보통 외울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 몇 가지로 보통 많이 기억을 하는데 봐봐. 얘가 화살표를 이쪽으로 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충분하니까 주고요. 얘는 필요하니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이거 약간 사람 둘이 서 있는 거 같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서 있는 거 같지 않아?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 얘가 뭘 쐈지? 얘가 총을 쏘면 얘가 피를 흘리겠지. 그래서 얘가 총을 줄까? 얘가 피를 줄까?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편한 대로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얘는 이 조건은 이거이기 위한 충분일까 필요일까를 문제가 나올 때마다 판단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린단 말이야. 문제가 다 다른데 그거마다 이거를 막 머리로 굴려서 얘가 충분일까 필요일까를 생각을 하기는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화살표를 주는 쪽은 충분, 받는 쪽은 필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는 쪽이 충분 조건, 받는 쪽이 필요 조건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P면 Q이다가 저렇게 성립을 할 때, P면 Q이다가 저렇게 성립을 할 때, 이게 화살표가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야. 이게 보시면 이게 성립하기도 하지만 가끔 거꾸로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P면 Q이다가 성립하기도 하고 Q면 P이다가 성립하기도 해. 이때가 이제 어떨 때냐면 집합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까 전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집합 P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과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요걸 만족하잖아. 그렇지? 여기서도 보시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동물 안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게 큰 쪽이 필요, 좀 작은 쪽이 충분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쪽으로 간다라는 말은 P면 Q가 이렇게가 성립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가 성립할 수 있어. 그 조건에 따라 P면 Q인데 Q이면 P다도 같이 성립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도 하면서 충분 조건이기도 하지. 화살표를 쏘면서 받기도 하잖아. 그래서 필요이기도 하면서 충분 조건이기도 한 그런 조건들을 뭐라 그러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둘을 합쳐서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치야.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두 가지 조건이 같은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죠. x가 0, y가 0이면 여기나 이런 거 실수 조건에서 x가 0, y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냐? 그럼 이거 화살표 이쪽으로 성립하지.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0이면 x가 0, y가 0이니? 하면 성립하죠. 왜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 되는 x, y 값이 x가 0, y가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얘네 둘은 지금 동치관계야. 오케이? 동치관계일 때 각각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해서 이제 조건들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건들이 명칭들이 각각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명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진리집합에 대한 관계 2번은 여기서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뒤로 넘어가 보자. 거기에 이제 마플 특강 3번에 뭐 기타 등등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따로 이야기할 건 딱히 없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얘는 지나갑시다. 지나가고요. 마플 개념 익힘 1번 한번 보자. 자, 갑니다. 1번 P 이거고 Q가 공이냐? 그래서 어떤 조건인지 판별하여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인지 판별을 하려면 화살표를 이쪽으로 한번 보내보시고 거꾸로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쪽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니? 맞죠?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두 번째,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니? 맞죠? 이것도 맞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려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랑 다 겹쳐야 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랑 다, 왜냐면 차집합이라는 게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는 건데 A에서 B랑 겹치는 거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라는 말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랑 다 겹쳤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B랑 다 겹쳤다는 소리는 A는 B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게 성립해. 얘네들이 왔다 갔다가 성립하니까 각각은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겠지. 오케이. 2번으로 갑시다.
x제곱 더하기 이거 2번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2번도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 똑같이가 거기 2번에 거기 있으니까요. 그럼 3번으로 갑시다. 이거 3번이 x 더하기 y는 유리수입니다. 그다음에 q가 x, y가 각각 유리수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합시다. 우리가 화살표 이제 또 왔다 갔다 해볼게. x 더하기 y가 유리수면 각각이 유리수니? 성립하지 않지. 않을 때는 발레 들어주세요. 어떤 게 있나요? 루트 1한 빼기 루트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0이라서 유리수긴 한데 가까운 유리수가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아닐 때는 발레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 반대 방향 한번 가봅시다. 각각이 유리수면 더하면 유리수냐? 유리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유리수겠지. 그래서 얘는 맞아. 그러면 얘는 뭘까? P는 그러면 이쪽으로 화살표가 되는 거잖아. 반대 방향은 안 되고. 그러면 P는 화살표를 받기만 하지. 받기만 하니까 얘가 뭐다? 얘가 필요고요. 얘가 충분이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아마 P라는 조건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P는 여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자,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국어 같은 걸 해보시면 막 이렇게 수식이나 뭐 주어 뭐 동사 이런 거 있잖아. 보시면 이기 위한 이런 게 있어서 얘가 P야 Q야 뭐 어쩌고저쩌고 좀 헷갈리면 봐봐. 이기 위한은 어차피 수식어란 말이야. 앞에 주격을 수식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결론을 한번 보시면 P는 충분 조건이다 인 거야, 맞지? 이게 말이 P는 Q이기 위한 또는 뭐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하면 P야 Q야 뭐 이렇게 해서 머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딴 거 필요 없이 뭔지를 찾아보면 돼요. 이 주격을 찾아보시면 돼. P는 어쩌고저쩌고는 됐고 충분 조건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예제 1번 내용이었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예제 2번 가보자. 1번 P가 절대값 X가 이고 Q가 저희가요 이런 애는 봐봐. 앞에 거는 우리가 그 어떤 논리적으로 해결을 했다니까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면 이쪽 예제의 문제는 아까 이거 자 여기 P면 Q에다가 성립을 하면 P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 맞죠? 화살표를 이제 주는 쪽이 이게 성립을 하면 얘가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P에 대한 진리집합이 Q에 대한 진리집합이 포함된다면 P면 Q에다가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 그러니까 P에 대한 진리집합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의 진리집합은 요거겠죠? 요 진리집합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물론 뭐 이제 집합해가지고 X바 뭐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범위가 요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진리집합의 범위는 그냥 요거야. 됐죠? 그러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죠? P랑 Q가 있으면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지. 얘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의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하니? 오케이. 그래서 Q이면 P에다가 성립하니까 Q는 충분 조건, P는 필요 조건이 되겠지. 오케이. 2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들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만족하는 건 x는 1일 거야.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건 x는 1 또는 2야. 맞지? 그러면 정확히 이 녀석이 1 또는 2에 포함되잖아.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해. 그러면 P면 Q에다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가겠지. 오케이. 이게 성립하니까 이 녀석은 충분 얘는 필요가 되겠다. 2번으로 갑시다. 3번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이 화살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예전에 그 앞에 했을 때도 이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았나? 했었죠. 참고집 판별할 때 PQ의 포함 관계 이용해서 하는 거. 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P가 이거와 얘는 딱 봐도 얘가 x는 3이잖아. 얘는 x는 3이잖아. 둘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다라는 말은 얘가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거꾸로 포함되기도 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화살표가 1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니까 서로가 뭐다? 뭉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오케이? 다음으로 갑시다. 3번으로 갑시다. 빨리 여기다 갈까? 이게 보이잖아. 보이겠다. 3번. 실수 P, X에 대한 부조건 PQ가 이거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느냐. 자, 이게 되도록 하는 한번 해보자. P가 그리고 Q가 근데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느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지?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느냐.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야기를 해보시면 P가 있고 Q가 있으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지. 자, 그러면 이거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얘는 그냥 범위가 여기 있죠. 예쁘게 있으니까 됐고, 이 녀석의 범위 한번 구해봅시다. 절대값 한번 풀어보시면 이 녀석이 이렇게 됐고, 양면에 2를 더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그려볼 건데, 빼기사에서 6가지를 기준으로 할까? 얘를 기준으로 할까? 얘를 기준으로 합시다. 가운데 2가 있으면 얘는 2 빼기 A랑 2 플러스 A니까 2에서 왼쪽으로 2에서 오른쪽으로 같은 만큼 간 녀석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Q를 그려보시면 대충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 Q야. Q를 크게 그려야 되는구나. P가 속하네. Q를 크게 그리자. E가 있고 Q가 여기. 그래서 여기가 2-A고 2 더하기 2. 여기가 Q야. 근데 P가 여기에 속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빼기 사이에서 6가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그럼 이제 자동으로 그림을 딱 그리면 여기 하고 여기에 크기 관계가 딱 보이죠.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맞지? 이제 등호를 한번 따져봅시다. 등호 돼도 되니? 되지. 둘 다 색칠돼 있을 때는 둘 다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바깥에 있는 녀석이 이 경계값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녀석이 구멍이 뚫려 있든 색깔이 칠해져 있든 어쨌거나 얘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같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빼기사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이거네. 여기 결론이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자, 봅시다. 2번. 실수 x, y에 대한 부조건 p가 이거고 q가 이거 위한 p는 q이기에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니까 화살표 방향이 p가 q이기에 필요니까 p가 필요해야 하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되지. 화살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럼 얘는 둘 다 범위가 그냥 나와 있으니까 바로 수직선 그려봅시다. 그러면 p가 더 크니까 얘를 좀 더 크게 그리고 3에서 8 여기 3에서 8 a 빼기 3이랑 a는 여기쯤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 자동으로 포함 관계,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될 거고 둘 다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등호가 되어도 되겠지. 자, 이제 풀어보시면 3 넘어가시면 이거고요. 8은 요거는 그냥 있으니까 최종 범위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됐니? 다음으로 갑시다. 개념 익힘 4번 한번 보자. 1번.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는 x 빼기 1은 0이 아니다. 이게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a 값을 정하여라 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충분 조건이니까 얘가 이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 녀석이 화살표를 쏴야 되는 게 맞지. 충분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 눈에 잘 안 들어오나. 이게 아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봐봐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원래 명제가 잘 눈에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 뭘 하면 좋다? 대우를 쓰면 좋다. 대우를 쓰면 좋다. 이거 대우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not Q이면 not P다를 할 거니까 not Q이면은 X가 X 빼기 1이 0이면 2지. 그리고 not P다는 X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이해하기 쉽지. 이 말은 무슨 뜻이야? X가 1이면 이거가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맞지? X가 1이면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X가 1일 때 요거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이거라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2번으로 가보자. 그래서 원래 명제가 이거 이제 대우증명법 비슷하게 푸는 거예요. 원래 명제가 직관적으로 이제 잘 안 보일 때는 대우를 이용해서 풀어라. 다음으로 가봅시다. 조건 P가 이거고 Q가 이렇게 됐을 때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일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입니다. 충분 조건일 때야. 자, 한번 합시다.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는 이쪽 방향일 거야. 충분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수상수화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제 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에서 직접 범위로 나오진 않긴 하지만 그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범위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고2반 수업할 때도 애들한테 항상 수상수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앞에 거 항상 되돌아보고 중간중간 확인하는 공부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수화를 하고 있지만 수상 내용이 언제든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루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예, 분수에서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분수에서 기억나요? 얘가
음수여야 하고 얘가 양수여야 이게 성립하잖아.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잖아.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 x-8이 0보다 작아야 하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얘가 성립하는 거야. 잠깐만, 등호가 돼도 되나? 등호가 되어도 되나? 되어도 가능하겠다. 자, 봅시다. 분모는 어차피 0이 안 되니까 등호는 따질 필요 없어, 그지? 등식에서 얘는 따질 필요 없는데 위에 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해. 얘가 양수긴 하지만 분자가 0이 돼버리면 얘가 0이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어쨌거나 등호는 성립하지. 그러니까 분자가 0 되는 거는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가 0 됐을 때도 성립하니까 여기 등호를 써줍시다. 알겠지? 우리가 부등식을 따질 때도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등식을 따질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항상 물어봐요. 이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게 부등식 방향 같은 것들은 애들 잘 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뭐 안 들어가냐 이런 거에서 헷갈려 하기 때문에 등호가 붙냐 안 붙냐의 문제를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부등식이 나왔을 때 얘도 등호가 들어갈까 하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세요. 부등식이 나왔네? 그럼 등호가 들어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8보다 작다니까 P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Q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볼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이거 한번 그려보시면 화살표가 1로 가야 되니까 우리 펀 관계는 이게 P고 이게 Q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Q가 아마 더 클 거야. 이렇게 되고 이게 Q야. 그러면 P가 그치?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하자. 이거를 할 건데, 자, 이거 등호 되어도 되니? 되어도 되지. 이거 등호 되어도 되니? 이게 등호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등호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밖에 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얘는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같아버리면 이게 이 바깥 이거를 사이로 고개를 빼끔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개를 내미는 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얘는 등호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자, 정리하자면 이게 이렇게 되고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붙으면 이게 주정 범위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뭐 이제 여기 봐봐. 이 문제가 앞에 거 있는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확실히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수상 개념을 끌어다 썼지. 이거 기억하고 있니? 라는 걸 물어봤는데 기억을 못하면 아마 못 풀었을 거고,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요거 두 개를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에 이 등호 붙이는 거 이거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등호 안 붙이는 사람도 꽤 많았을 거야. 왜냐면 이렇게 많이 외웠을 거니까. 분모, 음수, 분자, 양수 이렇게 많이 외웠을 거니까. 오케이. 보통 근데 이제 그거 했을 때 조건이 A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이거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등호 붙이는 거. 여기 등호가 붙음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등호가 달라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등호 따져주는 것만 좀 조심하면 2번은 좀 괜찮지 않을까. 다음으로 가봅시다. 부조건 PQ의 진리집합은 아까 P, Q라 하자. P가 낮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보시면 자, P가 낮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얘가 화살표를 쏴야 되지. 그러면 진리집합의 phân 관계는 P와 Q의 여집합일 테니 낮 Q니까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P가 Q의 여에 들어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게? P랑 Q가 P가 Q의 여에 들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될까? P랑 Q가 Q부터 생각을 해볼까? Q가 여기 있잖아.
Q의 여집합이니까 이거의 바깥쪽에 P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P가 존재해야 되니까 P가 이렇게 겹칠 수가 없지. 그러니까 P는 떨어져 있어야 돼. 즉 이거의 의미는 둘이 서로 쏟아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서로 쏟아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봅시다. 1번 틀렸죠? P면 Q, P가 Q의 부분집합에서 틀렸고요. 2번 P의 여집합이 Q에 속하냐? 딱 봐도 아니죠. P의 여집합이 더 크지. 3번 P교 이거는 P 차집합 교지. 교의 여니까 이게 Q의 여집합이냐? P에서 Q를 빼면 Q의 여집합이랑 같니? P에서 Q 빼면 이거 뭐니? 이게 뭐죠? P지. 차집합을 한다는 거는 P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건데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P란 말이야. P가 그럼 Q의 여집합이랑 같니? 하면 아니죠. 왜냐면 이 바깥 부분이 있잖아. 그지? 4번 P 여집합 합집합 Q 하면 Q냐? 딱 봐도 아닌데? P 여집합이 훨씬 큰데요. 그죠? 그래도 얘도 아니야. 5번이겠다. 5번이 P교 Q가 공이다. 네, 그렇죠? 서로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OX 문제는 항상 답이 뒤에 있긴 하렵니다. 들어갑시다. 오늘이 며칠이지? 20 며칠 됐나? 25일. 25일이야? 야, 시간 잘 간다. 너희 방학이 벌써 일주일 지났어. 시간이 벌써 방학이 일주일이나 지났어. 어때요? 방학 일주일을 좀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고1 이제 한 학기 정도 시험을 쳤잖아, 그지? 한 학기 정도 시험을 쳤고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남은 거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텐데 우리가 등급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려면 대체로는 방학 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등급을 올리려고 한다면. 왜냐면 학교 중에서는 어차피 내신 준비도 해야 되지. 뭐 수행평가 같은 것도 있지. 학교도 가잖아.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그 남는 시간들이 많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간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해봐야 뭐 하루에 뭐 1시간이나 더 할까?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니면서 이거를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는 거야. 물론 그거를 충실하게 한다면 차이는 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방학이라는 기간은 학교가 일단 빠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남는 시간들이 많지. 그것들을 그러면 그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자기보다 앞에 있던 등급에 있는 사람보다 한 4-5시간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야. 공부를 하루에. 그럼 그게 한 달이면 꽤 크겠지. 그래서 우리가 등급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간격을 좁히거나 아니면 좀 더 치고 나가고 싶다 이럴 때는 방학 때 조금 이제 마음 먹고 해보는 게 좋아요. 방학 때 좀 해서 막 등급이 한 등급 올라서 오거나 뭐 이런 애들도 꽤 많아. 알죠? 그래서 방학 때를 좀 충실하게 한번 잘 보내보세요. 지금이 이제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자, 이거 6번 한번 해봅시다. 6번 세조금 PQR에 대해서 P가 난 Q이고 그 다음에 난 P가 아니다.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거는 별건 아니죠. 이제 이거 3단원법으로 연결 한번 시켜봅시다. 왼쪽에는 PQ, 오른쪽에는 P하고 R. 그러면 P가 공통이니까 P로 아마 연결이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P를 위주로 볼 건데 여기는 P, 여기는 난 P란 말이야. 그러면은 같게 만들어줘야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거에 배우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면 Q면 나피가 되니까 Q면 나피인데 나피가 나달이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오는 게 Q면
R이다가 새로 등장하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응리 디귿 한번 보자. 낫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낫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그 말은 무슨 소리지? 낫 P가 이거다. 요거에서 보면 되겠네. 낫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죠?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응이 맞고요. 니은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R이랑 P는 얘를 보면 되잖아. 근데 얘들은 둘 다 낫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대우를 한번 써보시면 R이면 P이다겠지? 그러면 R은 P이기 위한 얘가 화살표를 쏘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 그래서 니은도 맞아. 디귿을 보시면 R은 낫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라고 했으니까 R이랑 낫 Q는 얘를 봐야지. 예. 근데 R이랑 낫 Q니까 이게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얘 대우를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R은 낫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화살표를 쏘고 있으니까. 근데 뭐라 그랬냐면 충분 조건이라 했으니까 맞아. 기응, 기응, 이거 다 맞습니다. 오케이. 유리야. 오늘 뭐 아침부터 활동을 열심히 했어? 언제 일어났니? 7시? 오전부터 활동을 해서 지금쯤 슬슬 졸릴 때인 건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종일 바짝 차리고 들어야 알겠지? 우리 이거 꼬닥꼬닥 하면서 들으면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진도를 쩌르륵 나가봤습니다. 여기까지 했더니 지금 얼추 1시간 가까이 됐는데 뒤쪽에 부등식의 증명부터 이제 할까 하는데 5분 남았으니까 그냥 지금 쉬었다가 5분 일찍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부등식의 증명해서 쫙 나가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오케이. 충전 중인가? 충전 중이 아니네. 그렇지. 오케이. 자, 해보자. 자, 이쪽 파트가 집합이랑 명제 들어와서 집합 명제 파트를 합쳐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오늘의 이쪽 파트에서 엄청 심화까지는 하진 않을 텐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기초 부분들을 하나씩 해봅시다. 알겠죠? 부등식의 증명을 할 거야. 증명부터 한번 해봅시다. 부등식부터. 증명을 해봅시다. 이걸 해볼 건데 거기에 있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어쩌고저쩌고를 볼 텐데 첫 번째로 이거요.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을 하고 싶을 때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B를 왼쪽으로 넘겨서 이거를 많이 써요. A 차집합 B가 0보다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거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나 뭐 2차 부등식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보시면 다 왼쪽으로 넘겨서 능력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산을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증명을 할 때도 왼쪽으로 넘겨서 이 왼쪽에 있는 애가 0보다 크다를 증명을 하면 반대로 이제 A가 B보다 크다가 증명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요. 이거는 이때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요. A랑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의 증명을 제곱의 차가 크다로 증명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어떨 때냐면 보통 이제 루트나 아니면 제곱하는 경우가 뭐 있었지? 절대값. 루트나 절대값 기호 같은 게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루트나 절대값을 좀 계산을
풀어서 계산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루트나 절대값을 풀 때 이제 제곱을 해서 많이 푸는데 그때는 이제 조건이 항상 좌변, 우변이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좌변, 우변이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얘를 쓸 수 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수다라는 걸 한번 확인하시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제곱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쓰는 게 이건 되게 많이 쓰죠.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증명을 할 때 얘네들을 증명을 할 때도 이 3번 조건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얘를 이제 많이 쓰고요. 아니면 이걸 여러 개 해서 제곱에다가 제곱을 더해놔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면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요것들 얘나 얘를 사용해서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이 나머지는 별로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세 개 정도만 기억을 해둡시다.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2번 한번 봅시다. 2번에 있는 게 이 내용이랑 겹치죠. 보시면 2번에 1번이 이거고요. 2번이 제곱 빼기 제곱 이거죠. 그 다음에 2번에 3번을 한번 보시면 4번이라고 하자. 우리가 얘도 그냥 A, B로 하죠. 자, 요거를 증명하고 싶을 때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요걸 많이 써요. B로 할 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긴 해요. 얘네들이 더 흔하긴 한데 얘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가 차나 아니면 뭐 제곱해서 이렇게 풀었을 때는 좀 복잡한데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이 나누기를 했을 때는 뭔가 약분이 좀 돼가지고 좀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일 때는 이게 이제 얘를 나눠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 B가 1보다 크다, 뭐 1보다 작다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보통 둘 다 0보다 클 때여야 나누기에 부담이 없죠. 0보다 작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섞여 있으면 이건 잘 안 써요. 보통 0보다 클 때 이렇게 비율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존재한다. 비율을 이용해서 풀 때는 나눴을 때 좀 식이 간단하게 나올 때. 이럴 때. 일단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이야기는 한번 해봤고 거기에 따른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뒤에 나오면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봅시다. 마플 개념의 팀 1번으로 한번 가보자. 1번. 이거요. 이거요. 해봅시다. 한다. 자,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절대값 A 더하기 B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면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절대값을 푸는 가장 이제 정석적인 방법은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로 나눠서 푸는 방법이야, 맞지?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로 나누려고 하고 쓱 쳐다보니까 A하고 B라서 그러면 A가 양수, B가 음수, A가 양수, 뭐 B가 양수, 뭐 양양, 해서 보면 네 가지가 벌써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양수, 음수가 이 더하기를 했을 때 양수 쪽이 큰지 음수 쪽이 큰지도 따져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건 너무 복잡하고 아닐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 요거 3번 생각할 거예요. 3번. 양수 둘 다 양수, 좌변 우변이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 2번인가?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제곱 빼기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얘 양수죠. 양수 더해놨으니까 여기도 양수잖아. 그래서 양이니까 우리는 제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절대값을 제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은 이거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절대값을 제곱했을 때 제곱이 풀려요. 이 녀석은 제곱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거 제곱하면은 이걸 텐데 이거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은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같아서 이 왼쪽에 있는 식은 이렇게 풀려. 이렇게 풀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값이 따로따로 붙어 있으니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절대값 a의 제곱인데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 제곱이랑 같고, 따라오는 2ab는 이렇게 그냥 절대값이 붙은 채로 따라와야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걸 증명해야 돼.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은 건 알리고요. 자, 이거를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얘는 절대값 AB로 이렇게 합칠 수 있죠. 이렇게 합쳐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2로 묶으면 이거란 말이야. 자, 이제 여기서 생각. AB랑 AB 이게 똑같단 말이지. 똑같으니까 얘가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한번 따져볼 건데,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 크거나 같을 때는 같으니까 날라가서 0 될 거고요. 0 될 거고,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은 애였으면 뒤에 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지. 그러면은 얘가 2AB가 된단 말이야. 맞나? 2AB가 될 건데 아까 전에 AB가 0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겠지. 맞니? 됐어요? 여기 앞에 2는 곱해져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이 그러면 양양일 때는 0이 되거나 음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풀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이렇게 해서 제곱해서 푸시면 증명 끝. 하시겠네요? 다음으로 갑시다. 이쪽 단원이 좀 그렇긴 하죠. 뭔가 되게 재밌는 건 별로 없지. 자, 이거요.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120쪽에 있는 2번 있죠? 2번. 2번에 1, 2, 3, 4, 5, 6, 7, 8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몇 개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절대값이 2번, 3번, 4번은 절대값이 그렇게 3개가 있는 거잖아. 그 중에 하나만 한번 해보자. 2번은 쉬워 보이고 3번, 4번은 거의 비슷해 보이니까 4번 하나 한번 해봅시다. 121쪽에 보시면 4번 있죠. 4번 증명하는 거 한번 보자. 저희가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이 있고 절대값이 있어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곱해서 풀 건데, 이게 0보다 크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뒤쪽에 있는 절대값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크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어. 절대값 이게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제곱해서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양수 음수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걸 뒤쪽 게 크다고 해봅시다. 뒤쪽 게 크다라고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 이거에서 뒤에 게 더 크니까 이게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얘가 음수가 되면 왼쪽은 양수지. 맞니? 그러면 양수가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당연히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당연히 성립하는 게 돼요. 두 번째,
앞에 게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뒤에 녀석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양수니까 양변 제곱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제 양변 제곱해서 푸시면 이게 얘는 바로 갑시다. 바로 풀리고 이거 풀면은 이렇게 풀릴 거고 제곱 날리면 이렇게 풀릴 거고 얘가 넘어가면 이걸 푸는 거잖아. 그렇지? 이걸 푸는 것은 아까 방금 풀었던 이걸 푸는 것과 같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양변에 마이너스 붙으면 얘잖아. 얘를 증명을 아까 했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됐어요? 우리가 막 절대값 들어가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막 기응이응 디귿 같은 걸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그때마다 이제 제곱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데 요거 이제 풀 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들은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감안을 좀 해줘야 되는 거다. 4번 한번 해봐보고요. 거기에 5번이랑 6번이랑 7번, 8번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대체로 비슷해 보이고요. 5번이 좀 쉬워 보이고 6번도 별로 안 어려워 보이니까 아니다. 근데 6번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6번 해봅시다. 6번이요. 6번. 이거 하나 해봅시다. 자, 6번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본 가정이 이거다. 기본 가정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이거 가성립성을 증명하여 해봅시다. 자, 이거 루트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루트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양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풀어도 돼. 루트를 벗기려면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제곱해서 풀면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가 될 거고요. 크거나 같다면 얘는 그냥 ab가 되겠죠. 뭔가 있는데 ab가 아니라 a 더하기 b 아니야? a 더하기 b잖아. 왜 a라고 적었지? 얘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날리고 나면 얘가 얘보다 크거나 당연하겠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쉽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였나? 좀 어려워. 7번을 할 거야. 8번 하나 해봅시다. 8번 하나 해봅시다. 이게 여기서는 좀 그게 맛이 안 살아서 루트 제곱해서 푸는 맛이 좀 안 살아서 8번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대. 그러면 얘가 양수죠. A 쪽이 더 크니까. 이게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풀어도 돼, 그지? 양변에 제곱을 해보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A를 날릴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봤더니 이거 이제 비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거야, 그렇지?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한쪽으로 다 몰려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얘를 한쪽으로 다 몰아보면 이 녀석이 이걸 증명하는 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해놓고 보면 아니다. 이거 어차피 루트 벗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기 전에 이거부터 봅시다. 얘 1로 옮기고 얘 1로 옮기면 이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2 하나 날리시고 이제 루트를 한 번 더 벗겨야 되니까 제곱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걸 증명하는 게 되고,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으니까 얘는 양수고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있으니까 얘도 양수라서 양수 곱하기 양수라서 얘가 0보다 크다. 오케이? 그래서 증명. 보통 이제 8번 같은 식으로 이제 많이 가는 거죠. 루트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요것도 이제 뭐 침착하게 한 번 더 제곱을 해가지고 다만 이제 양수인지 체크를 하고 양변 제곱해야 된다.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절대값이나 루트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제곱 빼기 제곱을 활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애들 몇 가지 정도만 해봤어요. 4번, 6번, 8번 같은 거. 그걸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 실수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어. 알고 있니? i랑 2i 중에 뭐가 더 크니? 그러면 알 수 없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가 부등식을 사용을 해서 어떤 식을 푼다라는 말은 실수라는 가정하에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실수일 때 어떤 x, y 이런 것들이 실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식들, 부등식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런 것 중에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게 있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많이 써. 자, 이걸 활용해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거 봅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3번인데 1번부터 하나씩 한번 봅시다. 1번부터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어떻게 증명을 할까?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써서 증명을 할 거야. 그래서 얘를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니까 완전 제곱식을 찾아줄 거야. 완전 제곱식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면 이 녀석이 뭐가 돼? 이렇게 되고 이쪽에 뭐가 붙어? 얘가 붙는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는 제곱이라서 0보다 크거나 같고 뒤에 것도 제곱이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두 개를 더해놨으니까 얘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기억을 해봅시다. 많이 나온다. 두 번째는 되게 당연해. 당연하죠. 왜?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따로 증명 필요 없을 것 같고 3번 한번 볼까? 이거야. 이거 혹시 다음식의 변형 혹시 기억나니? 오케이.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시면 변형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들기. 오케이? 셋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걔네들을 다 더해놨으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오케이? 이거 플러스가 되면 성립하니?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아니라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면 성립해? 안 한다는 사람이 없고요. 합니까?
우리가 이거 변형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 이게 더하기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 우리가 변형식 어떻게 유도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알아? 이렇게 돼 있는 식에서 이 식에서 앞에 2분의 1로 이렇게 묶을 거야. 그러면 이게 2AB가 다 붙잖아. 2가 다 붙잖아. 그래서 이게 식이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더하기 2C 제곱에다가 2AB 2BC 2CA란 말이야. 되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 제곱을 만들 건데 2AB가 있으니까 A 제곱 하나랑 여기 두 개 중에서 한 개 가지고 왔다. B 제곱 두 개 중에서 하나 가지고 오고 2AB를 여기다 쓰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여기 B 제곱 아까 여기 하나 썼는데 한 개 남았지. 그래서 여기 B 제곱 하나랑 C 제곱 두 개 중에 하나 가지고 오고 하고 아까 A 제곱하고 C 제곱 한 개씩 남았겠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게 A 더하기 B의 제곱, B 더하기 C의 제곱, C 더하기 A의 제곱으로 이게 더하기가 되면 이게 더하기가 되는 것뿐 어쨌거나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여도 이게 그대로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변형공식 이런 거 유도하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 3번이고요. 3번이고 시야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근데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거기 뒤쪽에 한번 보시면 1번에 있는 1번에 2번 있죠? 122쪽에 보면 1번에 2번인데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하면서 뒤쪽에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절대부등식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단 이러고 어떠 할 때 등호가 성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왜 붙어 있냐면 봐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된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긴 한데 사실은 대체로는 0보다 클 거야. 그리고 0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한 경우밖에 없어요. 한 경우밖에 없는데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사용해서 부등식 같은 걸 풀 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풀리면 대체로는 뭘 물어보냐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봐. 오케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한다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언제 나오겠어? 등호가 성립을 할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절대부등식을 풀었을 때. 오케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절대부등식 파트에서는 뒤쪽에 꼭 적어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제곱에서 0 되려면 얘가 각각이 0이면 되잖아. 그럼 B가 0이어야 되고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되지. 그래서 단 AB는 0일 때 등호 성립 이런 게 이제 뒤에 붙어요. 뒤에 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언제겠어? 이게 더하기였을 때는 A, B가 같으면 되고요. 그렇죠? 이 1대고 마이너스였을 때는 뭐겠어? A, B, B일 때. 이때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A는 B, B는 C, C는 A니까 A는 B는 C일 때 등호 성립이다. 여기 붙는 거지. 요거일 때 등호 성립한다. 여기 붙어요. 이쪽에 우리가 산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 같은 절대부등식도 할 건데 그거에도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에도 뒤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조건이 붙어줍니다.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같은 걸 할 건데, 산술, 기하, 조화를 할 건데, 이거 해봅시다. 산술, 기하. 이 산술, 기하는 뭔가 명제 파트의 핵심, 명제 파트의 꽃 아니면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무튼 중요한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산술기하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인다는 건 이 명제 파트에서만 많이 쓰인다는 게 아니라 산술기하를 배우고 나서 뒤쪽에 갔을 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같은 거 구할 때 아니면 뭐 합이나 곱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럴 때 굉장히 흔히 등장합니다. 산술기하 툭툭 튀어나와. 나중에 이제 너희가 수원도 배우고 뭐 수투도 배우고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배울 때도 산술기하가 그냥 쑥쑥 나와요. 왜냐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는 뒤에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산술기하 같은 것들이 앞에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산술기하는 굉장히 범용성이 넓고 많이 사용하는 부등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술기하 아주 중요하고요. 기억을 해둡시다. 조건은 이래요. 조건 한번 봅시다. 둘 다 0보다 클 때야. 둘 다 0보다 클 거고. 이렇게 하면 이거 이름이 뭐냐면 산술평균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흔히 알고 있는 평균이죠. 두 개 더해서 받으러 나누는 거. 그렇죠? 자, 얘는 그다지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기하평균. 익숙하진 않을 거야.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넓이는 AB죠. 이거를 똑같은 넓이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게? 루트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게 기하평균이에요. 뭐 익숙하진 않겠지만 기억을 해둡시다. 이게 이제 어떤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산술평균은 합의 느낌.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 합의 느낌이고 기하평균은 곱하는 건 반으로 나누는 게 평균으로 가는 게 아니야. 곱하는 건 루트를 씌워야 평균적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는 루트를 씌워준다. 그래서 이게 기하평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조합평균은 이래요. 이게 조합평균이에요. 얘네도 사실 많이 쓰이진 않아. 조합평균은 뒤집어요. 그래서 뒤집은 녀석의 평균을 우리가 구하면 뒤집은 녀석의 평균을 구하면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이거 반으로 나누면 이 평균 이 10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C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딱 봐도 알겠지만 잘 쓰이지 않습니다. 조합평균은 잘 쓰이지 않는 데다가 이게 봐봐라. 산술평균은 2분의가 뭐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A 더하기 B 합이고요. 기하평균은 A, B 곱이잖아. 그래서 곱 굉장히 명확한 이 구분이 딱 되어 있고요. 이게 사용하기도 굉장히 간단해. 근데 얘는 봐봐. 막 A 더하기 B분의 합분의 막 2AB 이런 걸 해야 돼요. 얘가 활용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조합평균을 잘 활용하기 힘들어. 그래서 보통은 산술기하로 거의 많이 해결해요. 그래서 산술기하 조화이긴 한데 사실은 이 부등식의 이 절대부등식의 관계가 이름 자체는 이름 붙이자면 산술기하 조합평균이라고 해야 되는데 산술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조화는 잘 안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알아둡시다. 부등식의 방향은 이렇게 성립해요. 이렇게 성립합니다. 자, 요거를 하나씩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 자, 우리가 요거부터 증명을 해볼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증명 한번 해봅시다. 하나.
자, 얘가 양수, 얘가 양수니까 얘 양수겠지. 이거 루트 했으니까 양수겠지. 그러니까 양양이니까 우리 루트 벗길 수 있잖아. 제곱해가지고 제곱해서 벗길 건데 여기 앞에 있는 2가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2를 일단 곱해놓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양변 제곱하시면 이게 이렇게 되고요. 4AB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B가 되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맞죠? 그러면 이제 왼쪽이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증명은 끝난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거 이제 절대 부등식이든 부등식 저런 거 이야기할 때는 단 뒤에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겠어? 제곱이 0 될 때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언제야? 단 A는 B 때 등호가 성립한다. 요거는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둘이 같을 때 사실기하의 요 등호는 성립해요. 오케이. 두 번째. 요거를 증명을 해볼까요? 이거 제곱해서 풀면 덜 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더럽진 않네요. 이거 증명 한번 해봅시다. 이거 증명이요. 보시면 이게 양수잖아. 이게 AB가 루트 AB의 제곱인 거 혹시 알고 있니? 그래서 이 식을 봐봐.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AB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한 개 날릴 수 있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왼쪽으로 곱하면 이거잖아. 이거는 아까 전에 이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할 거야, 그지?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똑같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증명은 됐고, 요걸 증명을 해서 얘를 풀어서 이렇게 됐을 거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똑같을 거야, 그지? 얘도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조합평균 요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중요한 거가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산술기하를 이제 많이 쓸 때는 어떨 때를 많이 쓰냐면 합이나 곱 같은 것들이 일정한 값들이 주어져 있고, 예를 들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라 라든지 아니면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라,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이나 곱 중에 하나를 주고 나머지 하나에 뭐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쓸 때 많이 사용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그런 거가 딱 나오면 아, 산술기하를 써야겠다, 이걸 딱 떠올려 주시면 돼요. 알겠죠? 뒤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 이야기 잠깐만 할까요? 우리가 이게 두 개짜리, A 더하기 B에서 루트 A잖아. 이게 약간 이야기를 하자면 세 개짜리도 가능해. 세 개짜리면 우리가 세 개의 평균은 세 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세 개 곱은 아까는 루트를 씌웠지만 세제곱근 씌우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성립하는데 이게 이제 세 개짜리예요. 세 개짜리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 기억은 해봅시다. 왜냐면 이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명제 파트에서 내신 시험을 치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가끔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은 해두는 게 좋겠어. 세 개짜리. 자, 그게 거기 있고요. 뒤로 넘어가세요. 최대 최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저기 사용된다. 아까 그게 이제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나머지 하나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3번 내용이고,
뒤로 넘어갑시다. 4번으로 가볼까? 4번이 드디어 산술기하와 같이 나오는 절대 부등식 중에서 이름 붙은 부등식 코시 주관식입니다. 코시 주관식 부등식이에요. 이거 한번 봅시다. 조건의 일에 실수야. 그럼 봐봐. 유계성 느껴요. 코시 주관식.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보시면 제곱 이렇게 되면 얘가 보면 이렇게 섞였고 이렇게 섞였죠. AX가 섞였고 BY가 섞였죠. 앞에 있는 괄호랑 뒤에 있는 괄호 애들이 한 개씩 이렇게 섞인 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모양 구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코시 주관식은 거의 제곱 더하기 제곱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심화가 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아니어도 코시 주관식을 활용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그 어려운 부분에서 코시 주관식을 이용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을 다룰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코시 주관식가 언제 성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증명부터 해볼 건데요. 어때요? 전자파가 안 와가지고 막 졸려요? 전자파를 막 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직. 여기 이 핸드폰에서 나가는 전자파는 좀 약한가 보다,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런 이게 전자파가 약해서 칠판에서도 나와요. 실판에서 나와요? 약한 거 같은데. 거다 끝나고 나면 뭐하니? 집에 가면 쉬어 이제? 네. 다행이네. 집에 가서 쉬는 건 다행이구나. 방학 때는 그래서 사람 패턴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왜냐면 그 학교를 안 가잖아. 그게 이제 남는 시간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패턴 관리를 잘못하면 막 밤낮이 바뀌거나 이럴 수가 있어. 막 아침부터 부르는 데는 잘 없잖아. 학원 같은 걸 해도 오후부터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늦게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뭐 밤에 막 늦게 자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냐? 그러면 공부를 안 해요. 대체로는 뭐 딴짓 하다가 이제 많이 자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면 다음날에 오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오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다음날 수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막 따다닥 시간을 또 보내다 보면 막 숙제할 시간도 별로 없고 아니면 내가 공부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스스로 잘 생각했던 조절을 잘 해보세요. 아시겠죠? 생각해보자. 일단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증명부터 시작이에요. 얘를 사용을 할 거면 얘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립하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풀 거야. 더러워 보이지만 풀어보자. 이렇게 됐다. 왼쪽이. 오른쪽은 이렇게 되네요. 되죠? 자, 우리가 똑같은 거 찾아봅시다.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되냐? 왼쪽에 있는 2ab xy를 왼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녀석이 원점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돼요.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립.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는 성립. 그리고 언제 뭐가 성립하는지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은 등호 언제 성립하겠어? AY랑 BX가 같을 때 X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AY가 BX가 같다라는 말은 AY가 BX랑 같을 때 지금 보시면 섞인 게 얘하고 여기로 갔을 때 섞일 때가 이렇게 섞였잖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이렇게 두 개 붙은 거랑 이렇게 두 개 붙은 게 알겠죠? 콜슈바르츠가 막 더럽고 얘가 좀 계산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잘 안 쓸 것 같지만 이게 은근 또 잘 써요. 그러니까 콜슈바르츠 잘 기억해 둡시다. 물론 좀 더 범용적인 건 산술기하예요. 산술기하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콜슈바르츠도 꽤나 많이 쓰이는 데다가 이쪽 파트에서는 특히나 좀 더 많이 쓰이긴 하죠. 들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기타 등등의 절대 분식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 문제만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3개가 있네요. 3개 딱 풀면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 되겠다. 합시다. 얘네 1번.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1번. 이렇게 됐을 때 다음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합시다. 어떻게 구할까? 조건이 양양이라는 조건이 있어.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봐. 이거 증명해야 돼. 최소값.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말은 부등식을 풀어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하고 싶어? 약간 요런 식의 꼴로 이거 A라고 하면 쟤랑 겹치니까 약간 요런 꼴로 만약에 나타낼 수 있으면 이 왼쪽 식의 최소값은 K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요렇게 어떻게 쓸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A 더하기 B분의 1, B 더하기 A분의 1을 보시면 뭔가 잘 안 보여, 그죠? 보통 잘 안 보일 때는 전개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죠. 전개 한번 해봅시다. 전개하면은 이렇게 돼. 맞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 혹시 보이니? 산술기야. 여기 2는 내비두시고 2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 영향을 주지 않아. 최대 추소에 이거 보시면 AB랑 AB분의 1이 있으면 산술기하 생각하시면 크거나 같다. 이 봐봐. 산술기하 공식이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2를 곱해서 이게 좀 더 많이 쓰이긴 해.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좀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A, 얘가 B라고 생각하는 거지. 두 개의 합이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 크거나 같다 2루트 2의 5.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니? 그리고 뒤쪽에 있는 2는 그냥 똑같이 2 따라오시면 됩니다. 되니? 자, 이렇게 따라오면 이 왼쪽에 안에 그 오른쪽에 있는 얘가 뭐가 돼? 1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이 4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녀석 좌변이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좌변의 최소값은 언제겠다? 4일 때일 것이다. 되니?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산술기하 얘기할 때 등호 항상 얘기하라 했지? 등호는 언제 성립해? 요거일 때 AB가 AB분의 1일 때 물론 뭐 이제 풀어서 좀 더 풀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치?
구하는 건 최저값이니까 4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2번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1번을 풀었으면 2번은 딱 본능적으로 1번이랑 똑같은 유형이구나 를 눈치를 채야 되고요. 당연히 전개해서 풀 거예요.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로 뭐 하겠다? 산술기야 하는 거예요. 산술기 합시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2루트 두 개 곱해보시면 B분의 A, A분의 B가 날라가니까 2, 8에 16이죠? 이렇게 오고 뒤에 17은 그대로 올 거야. 그래서 2, 4, 8, 8에다가 17 더한 거니까 몇이다? 25.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은 25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으로 갑시다. 개념익비 2번. 인필이. 요거를 어떻게 끝까지 써봐야겠다. 자, 2번 해봅시다. 거의 끝나가니까. 길이가 100m인 줄로 오른쪽 그린 것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구역 전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바깥쪽의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한번 보자. 이렇게 만들었대. 100m인 줄이래. 4개의 작은 직사각형이고 전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바깥쪽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자, 합시다. 우리가 긴 변, 짧은 변이 있으니까 구분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긴 변을 B라고 하고요. 짧은 변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줄은 전부 다 100m야. 다 합치면. 그러면 A가 몇 개, B가 몇 개냐?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A는 8A이고요.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5B죠. 이렇게 해서 100이다는 확실해. 이걸 해놓고 구하라고 하는 건 넓이의 최대값인데 하나가 AB니까 4AB잖아.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보고 떠올릴 만한 공식이 뭐가 있을까? 무엇이 있죠? 산술기야. 지금 떠올랐습니까? 산술기야. 또 그냥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 단원이 산술기야라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 단원이 산술기하니까 산술기야 쓰겠지 하면서 생각한 거야. 봐봐. 합이지. 곱이야. 합이란 곱이고 묻는 게 뭐야? 최대값인가 속값인가? 어쨌거나 합이란 곱이 주어져 있고 최대값이나 속값,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그걸로 연상을 딱 해야 되는 게 산술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합이랑 곱이네? 그리고 최대랑 최소를 물었다고? 그럼 산술기야. 산술기를 쓸 거야. 위에 요게 두 개의 합이잖아. 그래서 8A 더하기 5B는 크거나 같다. 이거 할 거다. 이거 하는 거다. 그래서 2루트 둘의 곱 그러면 40에 AB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근데 아까 100을 했어. 얘가 100이잖아. 그럼 2로 나누면 이거 50이고요. 양변 제곱하면 이게 2500에다가 크거나 같다 40A. 따라해. 구하고 싶은 건 뭐였어? 4AB. 그러니까 양변을 10으로 나누기만 하시면 되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4AB, 즉 이 사각형 전체 넓이의 최대값은 250이다를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제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되도록 할 때 넓이 구하라는 게 아니야. 잘 보면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라는 거는
A 하나 둘 A 8개 B 2개지. 그러니까 8A 더하기 2B를 구하라는 거야. 맞지? 그럼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는 건 알겠는데 A하고 B는 그러면 몇이야? 뭐가 필요하죠 이때?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생각이 났어 유리야? 내가 뭐라 그랬냐? 뭐 중요하다 했냐?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 중요하다 했죠. 최대가 될 때라는 말은 이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말이고, 이 등호가 성립할 때에 등호 성립 조건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등호 성립 조건은 애초에 처음 썼을 때 산술기한이 이거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을 때인 거야. 즉 8A가 5B일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인 거지. 오케이. 그럼 8A가 5B일 때라는 건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8A가 5B니까 얘가 5B인 거잖아. 그러면 10B가 10이니까 B는 몇이겠다? 아니 10B가 100이니까 B는 10 맞죠? B는 10이고, 그럼 A는 몇이냐면 58분의 50. A를 알 필요는 없구나. 8A만 알면 되잖아. 8A는 50이죠. 됐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8A가 50이고요. 2B는 20이니까 70이다 하시면 이게 최종 됐어요. 그래서 항상 산술기하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뭐가 중요하다?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하다 보니 50분이긴 한데 코시 슈바르츠를 빨리 해볼게. 빨리 해보자 얘들아. 금방 할게. 금방 할 테니까 봐봐. 이거는 집어넣기만 하는 거야. 되게 쉬워. 1번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8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7이란 말이야. 구하라는 게 AB 플러스 AX 플러스 BY, 이거의 최대치수야. 그럼 이거 되게 노골적이죠. 그냥 코시 슈바르츠 쓰라는 소리잖아. 공식 그대로 그냥 이거야. 이건데 얘가 28, 얘가 7이야. 이게 보시면 28은 7 곱하기 4잖아. 그래서 이 왼쪽의 녀석은 얘 2의 제곱, 이건 7의 제곱이니까 이건 14의 제곱이야, 맞지? 됐냐? 여기서 왼쪽으로 넘어오시면 이게 이렇게 돼요. 맞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제곱 빼기 제곱 이거 많이 풀어봤죠? 어떻게 풀리니? 이렇게 풀리는 거 알겠니? 알겠니? 합차니까 합차로 인수분해되고, 합차로 인수분해되면 이거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나오죠.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막 이거 제곱 떼버린 다음에 얘의 최대값 14이다 이걸 구하고 끝날 것 같지만, 사실 문제가 보면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최소값도 구해야 돼. 그래서 이걸 그냥 제곱 떼버리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코시 슈바르츠에서는 양수 조건이 없어요. 보시면 앞에 1번에 읽어봐봐. 실수 A, B, X, Y에 대하여지. 양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이거 제곱 그냥 떼면 안 된다. 알겠죠?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곱 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제곱 넘겨가지고 2차 부등식 풀듯이 풀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1번. 2번까지만 빨리 할게요. 2번이 자, X제곱 더하기 보고 구하라는 게 이거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라. 그럼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3x 더하기 4y는 여기 들어갈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3x 더하기 4y는 여기 뒤쪽에 들어오는 놈인 거야. 뒤에 놈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푸시브러시 공식을 일단 적어놓고 나서 보니까 얘가 3x 더하기 4y라는 말은 얘랑 얘가 섞였을 때 3x 더하기 4y가 됐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a가 3이고 b가 4여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얘가 3x 더하기 4y라는 말은 섞인 놈이 3이고 섞인 놈이 4y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니까 얘가 9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9 곱하기 25. 9 곱하기 25니까 뭐의 제곱이야? 15의 제곱. 넘어가시면 이렇게 될 거고. 아, 짝방 왔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할 수 있겠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드값 끌고 와라 싸우고 있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기 뒤에 것까지 저기 133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음. 너무 많네. 좀 줄여줄까? 그러면 단원 종합 문제 전까지 할까? 단원 종합 문제 전까지 할까요? 너희 1월이 좀 합쳐져 있어서, 그치? 합쳐져 있어서 조금 많을 거니까 그러면 단원 종합 문제 전까지 합시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지금 방금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28페이지까지. 128페이지까지 단원종합 문제 뒤 문제 많은 거 빼고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 하고 단원종합 문제 푸는 건 다음 시간 숙제로 내줄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 가라.